가끔은요, 숫자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실제 법원 기록을 바탕으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빚의 무게를 딛고 일어서는 한 개인의 여정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3억 6,761만 8,204원. 한 개인이 혼자서 짊어져야 했던 빚의 총액이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한 사람의 어깨를 짓누르게 된 걸까요?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아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월급도 많이 받는 사람이 어떻게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됐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오늘 이 역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한번 같이 풀어가 보시죠. 우선 고소득인데 왜 빚이 이렇게 많았는지 그 역설적인 상황을 보고요. 그 다음엔 이 3억 6천만 원이라는 빚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속을 해부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 뒤에 숨겨진 개인적인 사연, 그리고 마침내 5년에 걸쳐서 다시 일어서는 계획과 그 안에 담긴 공정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칙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입니다. 이번 사례의 주인공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하고는 이미지가 좀 많이 다릅니다. 이걸 보시면 정말 놀라운데요. 이분의 월 평균 소득이 무려 650만 원이 넘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 직원다운 높은 소득이죠.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총 부채액을 보세요. 소득이 그냥 무색해질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바로 이 극명한 대비가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첫 번째 단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3억 6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은 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을까요? 이제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자, 부채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전체 빚의 절반이 훌쩍 넘는 거의 60%가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처럼 담보가 없는 빚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집이나 차를 사면서 생긴 커다란 빚 한두 개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죠.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빚이 한두 곳에 몰려있던 게 아니었어요. 카드사, 은행, 캐피탈사는 기본이고요. 주택금융공사에 심지어 직장 내 새마을금고까지 돈을 빌린 곳이 정말 다양했죠. 이 자체만으로도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저희가 차가운 숫자들만 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금융위기 뒤에는요,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인간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사람을 한계점까지 몰고 갔던 걸까요?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배우자와 10대 자녀 2명, 그리고 80이 넘으신 장모님까지 무려 5인 가구의 생계를 혼자서 책임지고 있었죠. 월 650만 원,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한 사람의 벌이로 5 식구의 삶을 꾸려나간다는 게 얼마나 그 무게가 상당했을지 짐작이 가시죠?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는 빚이 늘어난 이유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의 과도한 병원비, 그리고 그로 인한 생활비 부족. 이건 사치를 부리거나 투자에 실패한 게 아니라 정말 피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빚이 생겼다는 걸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럼 그 과도한 병원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을까요? 서류를 보니까요. 배우자 치료비로만 매달 100만 원이 추가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5인 가족의 기본 생활비에 더해서 매달 100만 원이라는 고정 지출이 더해진 거죠. 바로 이게 재정 균형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한 방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정말 막막한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대한민국의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등장합니다. 이건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게 아니라 아주 체계적으로 재기를 돕는 계획입니다. 개인회생.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소득이 있는 사람을 위한 일종의 재정 재활 프로그램 같은 겁니다. 법원의 관리 감독 아래 내 소득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뺀 나머지 돈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빚을 갚아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을 무사히 마치면 남은 빚은 탕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할까요? 계산 방식은 아주 명확합니다.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해준 생계비를 빼는 거예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5인 가구라는 점, 그리고 배우자의 병원비 100만 원이 추가로 인정되면서 법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보다 높은 443만 원 정도를 생계비로 보장받았습니다. 그 결과 매달 갚아야 할 돈은 약 207만 원으로 결정된 거죠. 이 계획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총 60개월, 꼬박 5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아주 긴 여정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끝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 계획만 성실하게 잘 이행하면 5년 뒤에는 완전히 새로운 출발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5년의 여정이 끝나면 총 빚의 몇 퍼센트를 갚게 되는 걸까요? 정답은 52%입니다. 5년 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고 나면 그동안 발생한 이자는 물론이고 남은 원금의 48%까지 전부 법적으로 탕감받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채무자한테만 너무 유리한 거 아니야? 하지만 이 제도의 핵심에는요, 채권자들을 위한 공정성이라는 원칙이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핵심 원칙이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름은 좀 어려운데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5년 동안 나눠서 갚는 돈이 지금 당장 파산해서 재산 다 팔았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보다는 무조건 많아야 한다, 이겁니다. 채권자의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이 그래프가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그냥 파산을 했다면 채권자들은 약 1억 1천만 원 정도를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5년간의 개인 회생을 통해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약 1억 2,500만 원을 돌려받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채권자 입장에서도 무작정 파산시키는 것보다 이 사람의 회생을 돕는 게 더 이득인 셈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를 그냥 일방적으로 구제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채권자의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채무자에게는 성실하게 빚을 갚아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상생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하나의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질병이나 실직처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피할 수 없는 위기로 무너진 개인에게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떤 형태의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